1절을 부르겠습니다. 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강수정 기획위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가 겪는 시련은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믿습니다. 더 강건한 선진국가로 변화하기 위해 겪어야 할 영적, 정신적, 의지적 각성과 거듭남의 과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의 자녀들을 깨우시어 이곳 MPK를 만들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귀한 자녀들이 모여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며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고 자유통일을 구합니다. 북녘 땅 동포들이 하루빨리 자유의 빛 속에 살도록 해주세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저희가 해야 할 일에 앞장서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일으켜 주십시오. 특별한 사랑으로 대한민국을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약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지만 힘 주시는 주님께 의탁하면 못 이룰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형제자매, 유튜브를 통해 함께하실 분들, 특히 강의를 준비한 김미영 사무총장과 도태우 대표님께 당신의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 아들과 딸의 오랜 인연 속에 함께 키워오신 이 나라를 위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저들이 당신 사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기쁨으로 함께 그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항상 저희와 함께 해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두 개가 준비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두 번째는 건국의 완성으로서의 자유통일. 첫 번째 강의는 김미영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또 태우 변호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짧게 하고 좀 길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저희가 태양광하고 원전을 같이 했는데 하나만 해도 막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이걸 30분씩만 하니까 저희가 일단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큰 주제는 건국의 비전이지만 건국 70년의 비전이지만 아무래도 그러니까 두 번째 도 변호사님 맡은 그 강의 제목이 일단 무겁잖아요. 그렇죠? 건국의 완성으로서의 자유통일.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은 좀 최대한 짧게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 영린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영린. 용의 비늘 아니에요?
전 지금 한국의 소위 좌파의 영린이 뭘까? 저는 건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국. 건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막 소름이 돋나 봐요. 막 꿈틀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왜 건국?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 뭐 이렇게 바꾸잖아요. 왜 이렇게 건국이라는 말에 이렇게 놀라는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 갈등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면 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건국,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왜 이 건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렇게 다 놀랄까? 저는 정말로 한반도에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었다는 게 이유라고 생각해요. 정말 새로운 나라가 건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놀란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 번도 한반도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유사하지도 않은, 말하자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창건되었죠. 우리가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창건되었죠. 이 한반도에서 여러 번의 나라, 여러 차례 나라가 피고 지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까지 피고 진 많은 나라,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나라들 망하기도 하고 뭐 흥하기도 하고 뭐 고구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이색적이고 독특하고 특별한 나라가 사실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건국이 되었지만 건국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신성한 뭔가를 건드리는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센티멘트 같은 어떤 그런 감성적인 뭔가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건국을 두려워할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도 1948년에 정부를 수립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정부 수립 이렇게 말하는데, 대한민국도 1948년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됐잖아요. 북한도 정부가 수립됐어요. 근데 정부만 수립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가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건국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한반도에서 처음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자기들도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북한 사람들 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 사람들이 70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국가 조선하고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김일성 왕이라고 생각해요.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 최현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빨치산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장남이 이어받는 건 당연하지 않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은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도. 최용해가 아버지죠. 최용해 아버지가 최현이죠. 북한은 지금까지, 그래서 북한을 이해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뭐 왕정이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왕정이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신하란 말이에요. 지금 북한은 신하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그냥 노예죠. 자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노예가 있을까요?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이북 빼고 이남에서는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독특한 나라가 탄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비한 일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945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 뒤에 전 세계가 합의해서 만든 시스템이 유엔이라는 게 있어요. 다 아시겠죠? 유엔 헌장을 만들고 유엔을 만들었는데, 유엔을 만들고 나서 불과 2년 만에 지금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이상하게 거의 유엔은 대한민국을 위해 탄생했다라고 느껴질 만큼 탄생 자체부터가 대한민국 운명하고 너무 깊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한 사건이 유엔이 대한민국을 유일 합법 정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확인을 해줬어요. 물론 처음에
그렇게 하길 원한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미 군정조차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 중장 같은 경우는 김규식 같은 그런 이제 노선을 더 선호해서 김규식을 좀 키우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승만은 좀 찬밥이었거든요. 근데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죠. 그 당시에 인도 외교관 출신인 메논 유엔 한국위원회 단장이 와 있었어요. 그 사람도 역시 그 미국하고 노선이 비슷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거부를 했고 나중에 메논 대사를 어떻게든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슬리고 노력해가지고 결국은 이승만 노선이 맞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인정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1948년 5월 10일에 유일한 합법적인, 유엔이 인정하는 합법적인 정부를 탄생시키는 국회의원을 뽑지 않았습니까? 그 국회의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헌법을 만들었고, 헌법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나오고, 헌법이 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를 이제 선포하게 됐죠. 그게 1948년 8월 15일 완성이 되는 거죠. 지금 한국 정부가 이렇게 엄청난 날을 축하하지 않아요. 왜 축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이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선들 중에 이승만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하기가 싫은 거죠.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이라는 것은 독립운동 당시부터 시작됐는데 독립운동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도 있었고 김일성 같은 소련파 계열도 있었고 그 외에도 정말 훌륭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안창호 선생님도 있었고 박용만, 이승만 대통령과 절친이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노선이 있어요. 김구 노선이 있었고 김규식 노선이 있었고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할 만한 노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독립운동을 했던 노선이 나중에 건국을 할 때는 다 마치 꽃처럼 져버리고 남쪽에서 하나만 살아남았어요.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헌법과 그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독립운동에서 어떤 노선, 어떤 계파를 이루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 정확하게 이승만 노선과 일치됐던 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북에서 돌아가셨던 조만식 선생 정도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김구 선생도 달랐죠. 좌우 합작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게 있어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공산주의는 함께 못 간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든 좋은 게 좋은 거지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는 못 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공산주의는 이건 아니야 봉쇄를 해야 돼 이런 노선을 확실하게 정말 최고의 명문으로 풀어낸 사람이 조지 캐넌이라는 미국 외교관이거든요. 이 조지 캐넌의 그 노선과 그 당시에 또 트루만 독트린이라고 해서 트루만 노선이 기가 막히게 다 일체가 됐어요. 일치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당시에 미국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도 공산주의는 같이 못 간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좌우 합작을 하면 공산화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이라는 것은 반만년 역사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것이었어요. 말하자면 신라에서 고려되고 고려에서 조선되는 그 정도의 건국이 아니었던 거죠. 완전히 낯선 새로운 세계, 그것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뭔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70년 행사를 못하는 거죠. 아주 애매모호한 1919년에 나라 있었습니까? 나라 있는데 왜 독립운동을 해요? 심지어 1919년에 만들어진 임시정부, 그때도 리더는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탄핵됐던 대통령이 그럼 누가 됩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서 탄핵됐잖아요. 25년에. 그렇게 해도 이승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8월 15일 그 건국만은 어찌됐든 인정 못해 라고 하는 이유는 이건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 숙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전체에서 김구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대충 섞는 수령 절대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하고 대충 섞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을까요? 좀 만들 수 있으면 좀 갖고 와, 시뮬레이션해서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김일성 수령 절대주의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섞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김일성 초상화 붙이고 살아 그러면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섞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섞을 수 없는 것을 섞겠다고 지금 하는데 속지 맙시다. 지금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 좌익들에게 이 건국이라는 단어가 영린이 된 이유는 사실은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밀리는 것 같지만 너무 자신만만하잖아요. 이게 옳았고 승리했고 또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한 가지가 이승만 노선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있지만 기독교다. 굉장한 반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기 기독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이승만의 기독교 노선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종교로서 무슨 교회를 위해서 교회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청교도들이 만들었던 미국이 왜 건국 헌법을 만들면서 종교의 자유를 넣겠어요? 진짜 기독교는 기독교인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계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진짜 기독교는 그냥 사랑이죠. 자유죠. 믿음이고 소망이고 하나의 가치죠. 여러분, 성경에서 십계명 제1과 제1장 1조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나 섬겨라. 그러면 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나를 만나려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차원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독교가 있는 나라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죠. 실제로 미국이 나라를 건설할 때 종교의 자유를 넣을까 안 넣을까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 당시 가장 경건했던 대법원장은 존 마샬이라는 대법원장은 종교의 자유를 넣지 말자, 그러면 기독교가 파괴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아이들도 많이 낳고 열심히 키우고 정말 미국에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훌륭하게 산 사람이에요. 존 마샬이라고. 그 사람은 종교의 자유 넣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미국 헌법, 수정헌법에서는 1791년 수정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넣었어요. 종교의 자유를 넣은 게, 그래서 불교 신자든 뭐 원불교에서 뉴욕 근처에 뭐 50만 평인가 이렇게 땅을 사서 센터 짓고 하잖아요. 삼성이 돈 내서. 그게 미국이죠.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 사상이라는 것은 기독교, 좁은 의미에서 기독교를 위한 그런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사랑이죠. 그 나라에 진짜 사랑이 내려온다. 그것에 가깝죠.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우상이 돼 보십시오. 맨날 하루 종일 생각나고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이다. 하루 종일 생각나요. 이고 다니고 지고 다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금송아지처럼 생겼으니까 나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심플한 원리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 기독교 노선이 우리 민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를 부르겠습니까?
절대 좁은 의미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독교 사상이나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진짜 자유민의 공화국이 됐다. 그 이전에 있었던 조선하고는 다른 정말 새로운 나라가 생겼다. 그 나라가 언제 탄생했습니까? 그게 바로 1948년 8월 15일이에요. 그게 건국이에요. 저는 지금 이 건국을 이렇게까지 홀대하는 것을 보면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스태프들이랑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이거 우리가 건국을 국가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경축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북한 동포들도 그래야지. 북한 동포들도 자유민이 돼야지. 자유로워야지. 먹고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고 해외여행 다녀야지. 내 동포와 함께 웃고 울고 껴안고 그렇게 축하하는 날이 진짜 건국이 완성되는 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이 정부가 건국 70년을 이렇게 크게 잔치를 안 해준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동포들과 같이 잔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북한에도 자유민의 공화국이 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건국 기념사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유의 뜻을 바로 알고 존숭이하며 존중하며 한계 내에서, 한도 내에서 행해야 한다. 어떤 나라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지식계급의 진보적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단계를 밟아서 진행하는 일을 비평하는 패단은 종종 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과도하게 책망해서 위험 분자라고 하거나 파괴자라고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이므로 자유 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대치되는 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사상을 존중히 하며 남의 이론을 철거하는 원칙에 위반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비와 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겠습니까? 김일성처럼 해야죠. 공포 정치를 해야죠. 신이 돼야죠. 어디다 대고 함부로 독재자란 말을 씁니까? 헌법, 자유민주주의 헌법 설계도를 갖고 왔는데 완성된 집이 안 생겼다고 지금 난리치는 것, 한국 사람들이 너무 가혹하고 못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자기 성공의 희생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만든 헌법이 자기를 죽이게 만들어놨어요. 자기를 실패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독재자라면 북한처럼, 김일성처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신탁을 받은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 건국과 이승만, 그리고 이 체제를 부정하면서 동시에 북한과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심지어 이들이 정통성을 갖고 있다, 이런 신념까지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송갑석이라는 사람이 납북자란 말을 못 쓰도록 하는 법을 만든대요. 납북이란 말을 쓰지 말자.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송갑석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던 사람이에요. 북한을 긍정하고 김일성 신년사를 줄줄 외고 북한의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그런 사람들 머릿속에서 지금 건국을 부정하는 생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전체주의, 수령 절대주의까지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건국 70년을 경축할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뜻있는 소수가 깨어서 그 의미를 찾고 이해하는 것이 이 불온한 자들에 의한 거짓 축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지만 대한민국 건국 70년의 의미를 알고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제 글을 하나 일단 읽어드릴게요. 제가 2013년에 미국에서 그 세이지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계속 글을 썼는데요. 그때 쓴 글을 오늘 하나 발견을 했어요. 2013년 5년 전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 전쟁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건국의 비밀을 읽는 인식의 전쟁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지성과 현실이라는 강의를 대학에서 또는 시민 강좌로 해오면서 마지막 시간에 언제나 예언적인 선포를 했는데요.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이런 식의 논쟁이 일어나면 바로 그때가 통일의 때라는 것을 감지하라고 말했습니다. 강의가 시작된 2005년 당시 연세대 석좌 교수로서 연세대 운암관에서 이승만 연구를 고3처럼 하셨던 노장 역사가 유영익 교수님을 포항까지 모셔와 이승만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도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영익 교수의 이승만에 관한 자료 중심의 평전, 사진 설명집 같은 책인데요. 이승만의 삶과 꿈, 이 책은 제 인생을 크게 바꾼 책입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시립도서관 서고에서 우연히 이 책을 찾아 읽었을 때 한동안 몸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힘이라고 할까요? 그런 힘에 이끌려 이 책 한 권을 들고 포항 한동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우연히 인생을 바꾼 그 책의 저자 유영익 교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게는 아주 큰 스승이셨는데 그분 인생에서도 이승만 연구는 아주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연구는 연구 자체가 엄청난 영적 전쟁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유영익 교수는 이승만에 관한 1차 자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은 분입니다. 저는 이분이 이승만을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승만 연구는 한편으로는 이 나라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에 반감이 많던 젊은 이승만은 1900년대 초 한성 감옥에서 목에 칼을 찬 탈옥수의 운명을 견디기가 어려워 결국 선교사를 찾아서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혼을 구해주소서, 내 나라를 구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감옥 안에 빛이 가득 차는 체험을 했고 이전의 이승만과는 다른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인간 이승만에 대한 호언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가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승만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 이승만을 넘어서서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그렇게 비밀이 많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나라이며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품고 달려가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조금 줄일게요. 저희 시어머니는 지금도 불교 신자고 저희 가족 중에 불교 신자가 많고 저도 절에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좁은 의미의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차원이 있어요. 특히 국가를 만든다는 것, 거대한 국가를 만든다는 것, 그 국가 단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건국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이 중미에 있는 그 IT는 독립을 하고 건국을 할 때 사탄한테 나라를 봉헌했어요. 지금도 그 나라는 낮에 시체가 굴러다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팻 로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똑같은 섬인데 한쪽 도미니크 공화국은 멀쩡한데 왜 이 IT만 이렇지? 그때 그 부두교에 대한 이 사탄 종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봤을 때 좋은 가치들, 자유, 사랑, 평등, 권리, 공정 이런 것이 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 가운데서 이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을 가지고 이 나라를 저주하는 일을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여러 가지 공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이런 틀로 들어왔을 때는 두말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너무나 어두운 세력에 의해서 학생들이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처럼 만들려고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불온한 시대를 잘 견뎌낼 수 있을지 참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사실 유영익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이승만 강의를 조금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제가 시간을 조금을 내서 이승만 대통령 양력에 대해서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감옥 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입헌 군주제를 주장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혐의는 이제 풀렸는데 오히려 그 탈옥을 시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신형을 받았어요. 거의 사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10kg쯤 되는 이 칼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분은 그 양녕대군파 이시조선의 그 후예로서 기독교를 좀 불편하게 생각했는데 이때 개종을 하게 되고요. 감옥에서 뭐 도서관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학교도 만들고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5년 7개월 후에는 고종의 특사로 그 민영한 아시죠? 충정국 민영한이 파견을 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가서 그렇게 초기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갔더니 이미 그 주미 공사관에 있는 서기관이 이미 매수가 돼 있어요, 일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나고는 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미국 역사에서도 이런 분이 별로 없었어요. 조지 워싱턴 대학과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을 학석 박사를 5년 만에 다 끝냈어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었는데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분이 했던 뭐 활동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특별히 이 몇 가지 저서를 우리가 알아두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독립정신이라는 책 다 지금 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은 뭐 일본에 가면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는 책인데요. 또 다른 제목도 있고요. 이 책은 일본이 패망할 것을 예언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런 책들을 좀 저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이 책도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넘어갈게요. 독립운동가로서의 경력은 다 아시겠지만 상해 임정의 임시 대통령이 되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외에도 실제로 불세출의 지도자였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총평가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총평은 그 이승만 전문가인 유영익 교수님의 평가고 사실 유영익 교수님은 이렇게 그 중립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가끔씩은 반맞는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신탁이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종의 외계인 같이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잘 하십니다. 자존심 강한 천재고 투철한 애국자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인 교육자 정치가 최초의 서양사 정치학 국제법 학자 국제 무대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인 독립운동가로서 탁월한 경력을 갖추고 알찬 실력을 쌓은 지도자. 넘어갈게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건국하였나 좀 넘어갈게요. 이 과정들이 쭉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할 때 말고요. 어떤 나라를 만들까? 건국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 45년부터 48년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많은 노선과 갈등을 일으켰는데 그 문제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승만 노선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정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실패한 노선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정당들에게 이제 좀 꿈 좀 깨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해겔 역사 철학에서 굉장히 멋진 말이 하나 있는데, 항온이 지면, 항온, 역사의 항온이 지면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개를 편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무슨 뜻이냐면 역사가 이렇게 쭉 전개되다가 이렇게 항원, 석양이 질 때쯤 되면 우리도 지혜가 생겨서 의미를 읽을 수 있다는 뜻이죠. 70년을 살아보고도 모른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70년을 살아보고 북한이 어떻게 됐고, 남한이 어떻게 됐고, 중국이 어떻게 됐고, 러시아가 어떻게 됐고 다 보고도 아직까지도 헤매고 있다면 이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노선들이 있었고, 심지어 하지 중장 같은 경우는 이승만을 지지하지도 않았어요. 넘어갈게요. 그렇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업 발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역사학계에서 늘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업 발음 때문에 사실은 분단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승만 대통령을 분단 원흉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든 뭐든 무조건 통일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김일성 노예가 되면 김일성 왕으로 섬기고, 뭐 왕자도 잘생기지도 않았어, 김정일. 그리고 정말 또 왕자, 공주님 너무 못생겼어. 그런 왕정을 우리가 그러면은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사람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정업 발언이라는 것은 핵심은 도저히 공산당하고 같이 못 간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38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여론에 호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먼저 정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이 분단, 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정말 어마어마한 대륙, 중국 대륙, 러시아, 소련 대륙 다 공산화됐어요. 새빨개요. 정말 이 꼬리 하나만 파란 색깔이었어요.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 힘이 지금도 엄청납니다. 저희가 지금 약간 후퇴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이 자유의 힘으로 중국에도 축복이 되고 러시아에도 축복이 되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넘어갈게요.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도 반공 국가를 지원해 줄게. 터키, 그리스, 한국 같은 반공 국가, 말하자면 세계 조류와 함께 간 것입니다. 도 변호사님 책 제목이 역사의 정방향,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정방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역사의 정방향과 같이 온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총선과 제가 잠깐 설명했죠. 넘어갈게요. 예,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어요.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화를 막았어요. 지금 한국에 심지어 기독교 교회도, 가톨릭이든 성공회든 뭐 개신교 할 것 없이 기독교 교회들조차도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 국가 만들었다고 아주 그냥 저주를 합니다. 이게 있을 수나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했고 사람에게 자유를 말살했는데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교회가 지금 그런 황당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반공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입니다. 농지개혁, 북한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북한은 농지를 다 뺏은 거지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육개혁, 정말 이제 문맹이 퇴치되기 시작했습니다. 70만 대군을 육성해서 지금 대군을 조용히 집에 보내고 있죠. 그 다음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싸울 때도 도둑이 안 들어야지 싸우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안전이 있어야지 싸우지. 안보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좌든 우든 민주화든 뭐든. 이 엄청난 안보 우산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었고 그걸 쓰고서 그렇게 이 집안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그 우산을 벗기고 있어요. 도둑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싸움 하다가 지금 집단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그 안보 우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벨트, 인도 태평양 자유민주주의 가치 벨트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짓 하는 것입니까? 남녀 평등을 실현해서 실질적인 평등.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더 먼저 평등을 선포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글 전용, 기독교 장려. 우리 같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살기 좋게 좋은 나라 만들었고 그 나라 백성들은 끝도 없이 저주하고 있지만 건국의 아버지, 저는 이제는 저희가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통령들, 훌륭한 대통령들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사전쟁 때문이에요. 이 건국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국정교과서 만들려고 했던 건데 뭐가 좋아서 국정교과서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반대가 많은데 건국 자체를 부정하고 건국 가정 자체를 말살시키고 위대한 지도자들을 계속 부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 좀 바로 잡아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역사전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나요? 돈을 받았어요? 뭘 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 뭐 하고 이렇게 못된 짓 계속 하다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벌 받는다고 봅니다. 저는 요즘에 강의만 했다면 신경질이 나요.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얘기가 저희 어머니가 2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꾸 이상하게 좀 분노가 일어나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절대 안 일어났어요. 근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왜 분노가 일어나는지 제가 계속 분석을 해보는데 우리 엄마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 왜 저렇게 당하고 살았지? 화가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왜 저렇게 희생당하고 해외여행도 한번 못 가보고 뭐 하다 돌아가신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14년을 누워 계셨어요. 식사를 콧줄로 했어요. 그 이전에는 전부 희생한 삶이었어요.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도 이렇게 슬프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너무 자주 분노가 생겨서 막 싸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바보같이 안 살할 거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거야. 나한테 걸리면 안 돼.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0분 안에 예, 소중한 강의해 주신 김미영 사무총장님 다시 한번 박수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건국의 완성으로서 자유통일이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금 헌법 제1조를 가지고 보는데요. 그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가 헌법 1조 1항에 나오죠. 이러한 나라를 이제 건설하신 거죠. 건국. 그래서 주권 재민의 원칙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재헌 헌법 때부터 70년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크게 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자유통일과 다른 입장을 가진 목소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명적 순간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그 각계의 분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지금이 과연 운명적 순간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본론일 텐데요. 그 부분을 좀 길게 하겠습니다. 건국의 완성으로서 자유통일이라는 부분을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통일과 다른 입장들 한 6가지 정도를 살펴보겠는데요. 처음에 한번 보죠.
이게 잘 안 먹어서 제가 이쪽으로 하면 되나요? 예. 예. 첫 번째 거를 경제를 주로 문제 삼는 건데요. 싫어합니다. 제 어느 후배 경우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은 지독한 거지 국가이고 지금 통일하면 남한도 같이 거지 국가가 된다. 다시 일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김정은 독재, 주민의 자유박탈 다 나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외에 더 좋은 방법을 알지 못하겠다. 통일 후의 상황을 예상해 볼 때 나로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경제를 문제 삼을 때 저 사람과는 정반대의 예상도 존재하죠. 오히려 통일 대박론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통일은 엄청난 잠재력과 기회를 가져다 줄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박론까지 지지하지 않더라도 자, 경제를 미래의 일을 우리가 그러면 어느 정도 괄호쳐 두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는데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부모님 모시는 문제에서 그게 작용하는 게 어떻죠? 그 요인이 굉장히 부분적인 요인이죠. 그러니까 경제를 가지고 이 통일이라는 것을 다 좌지우지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죠.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는 저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통일하면 잘 살 수 있냐? 우리가 좀 더 가난해지냐를 가지고 오늘도 몇십만의 사람들이 정말 강제 수용되어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에서 사람 이하의 상황이 있는 성경 소지로 가족 전체가 끌려가는 죽는 그리고 저 말은 점진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과연 김정은 체제가 점진적 개선이 가능할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점진적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저 입장에서는 무슨 방책이 있냐? 임시 방책으로 그냥 땜빵에 가면서 계속 지내가자는 거냐? 이런 의문들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면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통일 시기를 서두르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어느 교수님의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 교수님은 삼국 통일도 더 늦게 이루어지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고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근거는 이래요. 삼국 통일이 좀 더 늦게 됐으면 각 나라가 자기 고유성이나 자기 풍부함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풍부한 것을 나중에 이렇게 합치면 나라 전체로 훨씬 더 풍부하고 크고 막 이렇게 좋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현실론을 뒤에 또 붙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보면 고구려 백제가 신라를 가만두지 않고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신라로서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다. 역사를 이렇게 보시니까 이제 그런 인식을 또 덧붙이세요. 그럼 이걸 봤을 때 자, 우리가 시기 문제를 고민할 때 이 저쪽 편 사람들은 거꾸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너무 김정은 체제를 못 살게 해가지고 도저히 가만히 있지 못한 게 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아니, 그 태영호 공사님 책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 동구권 몰락 후에 북한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꼈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핵 개발이 완전히 본격화되었고 그리고 이 국민의 수백만이 아사하는 그런 참상을 겪으면서 오직 매달린 것이 핵 개발이고 그리고 그 핵을 가지고 온갖 공갈과 위협과 그리고 또 그 수십 년간 뿌려놓은 온갖 종북 세력과 자기의 연결된 세력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틈만 나면 뒤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마치 저 신라 처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좀 살게 놔뒀으면 신라도 그러면은 조용히 살 텐데 그때 역사를 보면은 정말 가만 안 놔둬요. 고구려 백제가 양쪽에서 너무 막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살 방도가 이거밖에 없다. 저 삼국 통일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편안히 살 길이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마치 신탁받은 이승만 대통령처럼 김유신이
막 이렇게 역사책에 보면 산에서 막 이렇게 신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초인적인 그런 막 역사가 전개되는데 그런 그 당시에는 김유신과 이제 춘추 무열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입장을 보면 당위가 아니다. 통일이 자꾸 통일을 당위처럼 말하는 거 반대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독일, 오스트리아는 같은 말 쓰는데도 아주 다른 나라로 계속 지내지 않냐.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꼭 통일해야 되냐.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좀 얕은 생각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독일 경험은 우리하고 단순 대입할 수는 없어요. 독일, 오스트리아라고 할 때 저 독일은 19세기만 해도 그 프로이센이 그 철혈 비스마르크 재상을 통해서 통일하기 전에 수백 년 이상을 독일은 10여 개의 봉건 제후국으로 갈라져 살던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랑 다르죠. 우리는 신라의 삼국 통일 이래 1500년 가까이를 통일된 채로 한반도에서 왕조가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경험이 다르고 그 다음에 독일은 분단 자체가 어때요? 이제 분단으로 보자면 동서독으로 보자면 약간 다른 문제지만 2차 대전 개전 책임을 물어 분단된 것이지만 우리는 공산주의 세계 전략 김일성이 스탈린 제가 얻고 모택동 제가 얻어서 소련의 팽창 그리고 중공의 순망 치안 같은 생각 북한이 이렇게 버텨줘야 자기가 더 범퍼 역할을 해서 안전하다 이런 속에서 분단이 되고 고착되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별돼야 된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분도 있어요. 어느 작가님이신데 전쟁이라는 키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통일 그러면 알레르기 돋아요, 이분은. 그래서 통일 그러는 말이 전쟁을 불러온다. 자기 자신은 북한도 싫고 연방 통일도 싫은데 자유 그러면서도 통일 자꾸 그러면 그것도 전쟁 불러올 것 같기 때문에 싫다. 이런 이제 입장이에요. 자, 전쟁 공포증. 전쟁하면은 막 알레르기 돋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 워낙 참혹하고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약 2세대 때문에 전쟁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런 공포증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툭하면 그런 말 하면 당신은 전쟁할 거냐 이런 식으로 말을 딱 하는데 그러면은 자, 사람이 어떨 때는 힘이 남으면 힘이 있을 때는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 상태를 면하고 싶은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저항마저 못하는 때도 있어요. 북한은 그런 단계, 북한이라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기지를 연구해 본 분들은 이북분들이 기질이 훨씬 더 저항적이고 더 억세고 더 강해서 이런 억누르는 체제에 반항을 하려고 쳤으면은 우리 될 바가 아니에요. 농경 중심으로 이렇게 농사 짓는 데 익숙한 이 남한과. 그런데 그 강골이 억센 사람들을 지금 숨도 못 쉬게 억누르려면 그럼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폭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억센 기질의 이북분들이 저항도 못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오늘의 현실이 나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그 뻔히 있다가 그런 노예 체제 내 후손을 다 그런 체제를 물려줘요? 그러니까 전쟁 공포증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저런 알레르기 반응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참 우리가 들으면 황당 1 버전, 황당 2 버전 이제 갈 텐데 가장 이제 황당 대표 버전입니다. 누군가 청와대 누군가래요. 코리아 연방 통일 대통령을 꿈꿔요. 그래서 연내로 종전선언을 하고 속히 평화협정도 체결해야 돼요. 남북한 모두 중립화를 선언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현해요. 그래서 국방 외교만 담당하는 통일 대통령을 선출하고 이제 자기가 꿈꿉니다. 내치는 남북이 따로 하면 된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아주 압권이에요. 그런데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래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우리 국민이 저 말을 듣고 그런데 나는 자유민주주의자 할 때
피식 실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자, 저 말에서 왜 피식 실소가 나올까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에요. 저 말을 듣고 말도 안 돼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뭔가가 이렇게 체감이 있고 논리가 있고 이해가 있기 때문에 네가 하고 있는 그런 행동과 네가 꿈꾸는 그런 계획이 자유민주주의하고 하나도 안 맞다 이런 생각과 느낌이 있기 때문에 반발이 탁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우리 MPK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뻔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라는 거. 단 하나만 들어보죠. 자유와 개인. 저 사람의 말에는 자유민주주의가 개인들로 이루어졌다는 이런 생각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말살된 체제를 봤을 때 저건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이고 있을 수 없는 체제구나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정당으로서는 바른미래당 대표적이고 자한당에도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돼요. 자, 이 분들은 제도권에 상당히 퍼져 있는데 신보수란 이름도 쓰고 또 뭐 공동체 뭐 하여튼 좋은 말은 언제든 갖다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가만히 가다가 깊이 얘기를 해보면 영미식 자유민주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그걸 너무 신성시 우상시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일견 그러면 또 약간 하긴 그것도 다른 나라고 서양의 경험인데 뭐 그것만 따라하자면 기가 이렇게 좀 죽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사람들 말은 이제 샥 말 잘해요. 말을 잘해서 어떻게 하냐면 동아시아의 전통을 이렇게 굉장히 접합한 새로운 방식의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기는 진정한 자기가 보수 자유민주주의자다. 자기가 진정 보수래요. 그래서 보수에는 철학이 없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 철학이 없다. 자기가 진정한 보수 철학을 갖고 있고 보수 자유민주주의자다. 그래서 이런 그 생각들을 또 교묘하게 이렇게 내놓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우선 중국을 잘 봐야 됩니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자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역시 개인과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좀 움직이는 모양새 보고 그걸 자유민주주의에 상당히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은 헷갈리지 마세요. 정치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 자자도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헌법조차 명목적으로 장식적으로라도 없습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로 아예 헌법이 규정된. 그 말은 왜냐하면 싹이 자라나올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체제가 일종의 큰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 않는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나라처럼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1987년 이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양새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싹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 운명적 순간으로 보여요. 여러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일본 군국주의 시기와 조금 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명적 순간이기는 한데 운명적 순간이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자, 일본 군국주의 시기를 왜 드냐면 대동아 전쟁이 일으키고 일본이 군국주의로 치달아가던 그 30년대 후반 그 시점에서 일본의 그 명치유신 이후의 시기를 살아온 사람들의 감으로 볼 때는 그냥 그게 계속 어쩔 수 없는 수순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본이. 명치유신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필연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게 운명 같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운명에 동의할 수 없는 지식인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일본에. 그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체제적인 저항을 할 수 있었느냐? 굉장히
없었습니다. 길이. 그래서 많이 나타난 것이 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그럴 정도였으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대부분 일제 말기로 갈수록 거의 소극적인 저항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침묵하는 정도로밖에. 예.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일본이 그렇게 갔던 그것을 오늘날 그거하고 비슷하냐 우리가 지금 운명적.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즉, 자, 일본이 그때 처했던, 그래서 그들은 극적으로 깨지고 새로운 어떤 전후 일본이 됐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받아들인.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앞에 이거 하나 놓고 바둑에서 이거 놓으면 이거 놓고 이거 놓으면 이거 놓고 이러듯이 보면 제가 이제 그 3부에서 보겠지만 적어도 120년 가까이를 우리는 이거 놓으면 이거 놓고 하는 식으로 걸어왔다고 생각돼요. 70년 플러스 50년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데 그러면 그 걸어온 경로가 일본 군국주의처럼 굉장히 이렇게 가면 되나 하는 퀘스천 마크의 방향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방향을 살펴보면 굉장히 좋은 길을 이렇게 이거 놓고 온 거예요. 그게 지금 막바지쯤에서 굉장히 그 벽에 부딪혀서 막 헷갈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명적 순간에서 김정은 자기는 지금 운명적 순간일까요? 아닐까요? 상당히 북한을 깊이 들여다보는 분들은 김정은이 느끼고 있는 지금 뭐 어떤 당황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곤란함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내내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유민주 국가의 지도층보다는 굉장히 술수를 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중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내에 비자유민주주의, 뭐 대표적으로는 종북 세력이겠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떨까요? 이 사람들도 지금 운명적 순간이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에 따라 뭐 20년 집권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런 말하는 사람 모두가 종북이란 말은 아닙니다. 혹시 꼬투리 잡을까 봐 제가. 그런데 자, 또 지난 2년간의 혼란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이 각종 제도권의 분들 입장에서 지금 어떤가? 이분들도 상당히 지금 좀 마음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 좀 간단하게 갈 줄 알았는데 이상한 태극기 든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자기 뜻대로 잘 안 가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는 꼭 안 됐어도 바톤 넘겨받은 이 청와대에 있는 분들이 뭐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펑크 덜 나게 좀 생각을 기대를 했을 텐데 예상을 했을 텐데 이건 뭐 지금 뭐 1년 좀 넘자 온갖 곳에서 누수가 막 뻥뻥 터져가지고 자기들이 봐도 이거 좀 딱할 정도다. 그 대표적으로 어디서 나타나요? 조중동 종이신문은 지금 더 이상 감싸주기로 잘 못 나오는 겁니다. 자, 당장 터져요. 국민연금 이런 거 터졌을 때 청와대에 즉시 이제는 항의 댓글이 마구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조중동 신문이 눈 감는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입 싹 씻고 아무 말도 안 한다. 가능하겠습니까? 가능 안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마음이 복잡하다.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거.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일반 국민. 자, 우리 같은 생활인 자유민주주의자 입장에서 우리야말로 복잡해. 정말.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요.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어요. 옛날과 똑같이는. 원래 이렇게 어른이 되면 아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는 중요한 게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원래 자유민주주의 시민 정치는 이 전문 직업인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누구도 이 길거리에 태극기를 들고 나선 우리도 전문 직업인 정치인을 전부 이렇게 지향하는 것은
이 원래 그 길은 아니거든요. 우린 시민 정치지. 근데 옛날처럼 그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하는 생활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더니 난리가 난 걸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는 못 돌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맞이하고 있는 순간이 국제 뉴스나 이런 걸 보셔도 알겠지만 세계적으로 몹시 변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게 무슨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특이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대통령이 돼서 그러냐? 예, 그것은 그런 현상이 어떻게 한 사람 그냥 우연히 대통령이 돼서 나타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죠. 세계사의 구조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중요한. 그래서 뭐 당장 보듯이 중국을 뒤흔들고 중국만큼 크지 않은 터키는 한순간에 자국 가치가 40% 막 폭락을 하고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로 치면 IMF 사태 같은 게 온 거죠. 예. 그런 난리가 막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은 또 미국이 제일 밉다 하는 어디 가서 이란 가가지고 악수하고 이런 난리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건국의 완성, 우리 재헌헌법 정부 수립 48년 8월 15일 경축 축하하러 여기 모인 당시의 그 70년 전 사진입니다. 자, 재헌헌법에서 이미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래서 현재 어떻습니까? 휴전선 이북 지역에는 현실적으로 우리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을 현실적으로 국민으로 다 세지 못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거기에 그 땅을 현실적으로 우리 영토로 확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규범적으로 우리 헌법적으로는 이미 70년간 계속해서 그것은 대한민국의 영토고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계속해서 규정해 오고 그것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규범에만 머물지 않았고 제가 예를 자주 듭니다만 탈북하신 분들이 땅을 받는 순간 즉각 국적이 부여되는 것을 통해서 이미 3만 번이나 한 사람의 생애에 살고 죽는 문제를 결정한 살아있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그 규범이 완전히 현실이 되는 것이 자유통일이죠. 우리나라 자유체제가 휴전선 이북까지 완전히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건국의 완성이 자유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과 2년 후입니다. 같은 장소죠. 불과 2년 후 저렇게 됐어요. 저런데 요 밑에 요 48년 잘못 썼네. 50년 전쟁 사진이죠. 수복 후 직후의 사진입니다. 이런 데서 딛고 오늘날이 70년간 기적을 이루어 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플러스 50년이 있다 그랬는데 48년 건국으로부터 70년도 있지만 48년 건국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50년 전인 1898년, 지금부터 120년 전이에요. 근데 저기 보시면은 중간에 뭐가 개양돼 있죠? 네? 태극기입니다. 예, 크게 보시면은 잘 보이는데 저 때 이미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어요. 1898년 저게 만민공동회 장면입니다. 저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 어디 있어요. 막 청년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서 아주 적극적인 활동가로 움직이고 계셨던, 그래서 서재필 등으로 유명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만민공동회가 발전해서 당시 개혁적인 정부 관리까지 같이 와서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게 관민공동회입니다.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라는 당시 고종 황제에게 드리는 이 6가지 조항을 채택하고 나중에 고종 황제가 승인까지 해줬습니다. 그게 헌의 6조입니다. 그 헌의 6조를 지금 보겠지만 헌의 6조의 내용을 보면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미 입헌군주제적인 자유민주제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우리 그 대한제국, 그러니까 구한말에 저렇게 거대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좀 잘 속이는 저기 촛불 든 분들이 촛불 집회의 원형처럼 이걸 끌어들였어요. 광장 민주주의의 원형이 만민공동회다, 이런 식으로. 예. 자,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저기 만민공동회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헌의육조가 나오고, 헌의육조는 앞으로 내용을 보겠지만 입헌군주제예요. 입헌군주제는 대표적인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절대 저들이 말하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민의에 그냥 따르는 그런 식의 직접 민주주의도 보완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직접 민주주의도 다른 겁니다만, 그것보다 더 앞서 그냥 나타난 현상만으로도 만민공동회는 그쪽 유산이 아니고 우리 유산이에요. 이승만. 저기 적극적인 활동가가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대표적이에요. 열심히 활동하다 나중에 붙잡혀 간 거예요. 예. 자, 이 만민공동회에서 가장 역사책에도 널리 알려진 감동적인 연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정이에요. 저분이 그 조선시대에 천대받던 소 잡는 백정 있죠. 예, 백정. 근데 저 백정 박성춘이라는 분이 저기 와서 연설을 하게 된 배경엔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무어 선교사란 분이 저분을 감화시켜서 이렇게 이끌어냅니다. 원래 술 도박에 빠지고 인생을 폐인처럼 살았어요. 워낙 천대받던 인생이고. 그런데 그 아들이 개화된 세상에서 먼저 교회 다니고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버지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치료도 못 받는데 모셔오니까 치료를 받게 하고 낫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감동받고 내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냐 하고 이분이 예수님 믿게 되고 이렇게 개화 연설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연설을 한번 같이 보이세요? 이거? 예, 같이 시작.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합니다. 그러나 충군 애국의 뜻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 이에 이국 편민의 길인즉 관민이 합심한 연후에야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차일에 비유하건대 한 개의 장대로 바친즉 역부족이나 많은 장대를 합한즉 그 힘이 공고합니다. 원컨대 관민이 합심하여 우리 황제의 성덕에 보답하고 국운이 만만세 이어지게 합시다. 연설 끝이에요. 아주 짧고 굵은 연설을 하셨죠. 예, 여기 보시면 이국 편민이라 했어요.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게 편의롭다. 편리하다 할 때 편자예요. 백성에게 편의롭다. 굉장히 근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민이라고 옛날식으로는 그러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잘 그러죠. 서양식에서 편리하단 말을 써요. 영미에서 주로 씁니다. 그래서 법이 큰 덕목으로 편리해야 한다 그렇게 써요. 그 사람들은 컨비니언트하다 이렇게 그걸 굉장한 덕목으로 칩니다. 우리는 조금 독일 쪽 법률계도 그런 덕목을 덜 쳐요. 그냥 법이 엄격하고 잘 논리적으로 체계적이면 되지, 그게 이 규범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의 굉장히 편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덜해. 영미식 사고, 굉장히 실용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은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하려면은 법 만드는 사람은 머리 좀 써야 돼요. 밤잠도 좀 못 자가면서. 그러나 받아 쓰는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야 편하죠. 예, 편리하죠. 편리하면 삶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근데 추상적인 편안함을 강조해서는 그 편리가 안 옵니다. 예, 그리고 자기 편안식으로 국회에 앉아서 아까 전에 말한 납북자의 그런 거나 없애자는 법안 내고 있으면은 편리한 법과는 반대 세계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국 편민의 길이다. 그래서 차일이 이제 위에 그 그늘막 아닙니까? 실제로 그늘막을 쳐놨어요. 사진들 보면. 그래서 그 그늘막을 함께 장대로 바치면 약하지만 우리 모두 바치면은 강하다. 나라를 구하자. 이렇게 이제 연설한 것입니다. 박성춘 이분의 아드님은 뒤에도 잘 돼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세브란스를 졸업하고 나중에 저기 만주 지역으로 가서 간도 지역에서 의사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에도 기여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아주 훌륭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톨릭 교인으로 한마디만 붙이자면 사실 백정을 감동시킨 조금 앞에 분들은 가톨릭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신분제가 아주 엄격하던 19세기 초에 이분들은 이제 선비들이 유학자들이 당시 엄격한 신분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천주교 만나서 생각이 뒤집혔어요. 아, 인간이 하느님 앞에 천주 앞에 모두 평등하다. 그래가지고 노비도 해방하고 그 옹기 굽고 산골로 들어가서 죽이니까 그래서 피해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백정 출신 사람한테도 잘해주니까 나중에 백정 출신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배교해라. 그때 이제 죽일 때요. 그래서 너 배교하면 살려줄게 하니까 배교 못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 백정이 한 말이 증거가 다 남아 있는데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살아서 천국을 봤습니다. 내 평생에 백정으로 태어나서 내가 사람이 아닌 대우를 받고 살다가 이 천주교인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람으로 취급해줬고 천국을 맛봤고 거기 살았기 때문에 배교 못합니다 하고 순교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천주교는 어디가 부족했냐면 저런 운동을 못 일으켰어요. 저런 교육기관 막 이렇게 개신교가 한 것처럼 그런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씨앗은 이렇게 뿌렸는데 그래서 불을 완전히 붙인 것은 우리 개신교가 와서 불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헌의육조예요. 헌의육조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1항을 보시면은 1항에 자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요. 외국인에게 뭐 이렇게 함부로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인에게 이권을 많이 내줬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권은 이제 2조에 나오고 1조는 외국인에 대항해서 어떤 주권을 지켜야 한다. 국권을 그겁니다. 그 다음에 2조를 보면 광산, 철도 뭐 이렇게 나오죠. 석탄. 그래서 저런 안 보이시죠? 더 크게 할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하는 거로 들어주세요. 2조는 그래서 이권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중추원 의장의 합동 서명 날인을 받도록 해놨어요. 여기가 중추원 의장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권을 중요 이권을 이렇게 넘길 때 그러니까 내각이 이렇게 결의를 해야 의회가 결의를 해야 넘길 수 있는 국익에 관계되는 권리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지향한 것입니다. 3조에 보면은 재정을 탁지부가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임의로 막 쓸 수 없고 체계를 갖춰서 오늘날 뭐 재정부 같은 데서 쓰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4조는 죄인을 공개 재판하라. 그리고 변호권을 인정하고 자백한 뒤에야 죄를 인정하도록 이렇게 근대 재판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조에는 그 관리 임명을 황제가 마음대로 못하고 정부의 과반수 의결에 따라 임명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조는 각 장정을 실천하라. 그러니까 그 예전 그 가보경장 때 홍범 14조와 각부 여러 장정을 만들었는데 그걸 실천하라. 법치주의 같은 것을 이제 법치행정 같은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관민 공동회에서 채택되고 고종 황제가 승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만세 부르고 입헌 군주제로 나아갈 그런 막 그 기운에 들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심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곡절을 거쳐서 변심해가지고 전제군주제적인 대한국제로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은 다 지도부는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입헌 군주제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왕이 아닌 민주공화제, 공화국을 그래서 그때 꿈꾸게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뿌리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뿌리에 이어서 3.1운동 후에 이제 3.1운동 후에 왕정으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죠. 주류가. 그래서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자리가 잡힌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전에 자 48년 헌법이 그냥 하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으로 활동하던 구한말 때로부터 우리 역사가 이렇게 쭉 걸어온 길이라는 것을 짧게 봤죠. 자, 그러면 반대로 제가 건국헌법 후에 중요한 70년 중에 매듭으로 생각하는 것은 1987년입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건국 후 40년 전. 어떻게 딱딱 떨어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30년 전 저 뒤가 명동성당, 그 앞에 문화원 그렇습니다. 뭐 이거 우리 연세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87년 모습입니다. 저 문화원에 농성이 있고 막 그랬죠. 거기 87년 당시에. 그래서 간선제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해서 주로 크게 저항이 일어나서 저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 태극기 집회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아주 안 간 데가 없이 막 서청대 온데 다 가신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제 강의를 듣고 너무 궁금하고 이렇게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걸 물어보신다는 거로 이렇게 살짝 말씀하셔요. 혼자 이렇게 몰래 뒤로 와가지고. 살짝 그게 뭐냐면 본인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명동 문화원 속에 그때 농성했다는 거예요. 예, 이분 이제 직장인이셨어요. 직장인인데도 얼마나 열정에 불타가 저기 문화원 농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기가 아주 정의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오른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 태극기 집회하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러고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때 고생도 하고 막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려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제가 이제 그 책에도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기 이 앞에 머리띠 맨 사람들은 좀 그럴 소지가 커요. 두 개가 섞여 있었어요.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향하던 흐름하고 표방은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서 속으로는 좌익인 진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흐름하고가 섞여 있었어요. 근데 아까 그 농성하고 태극기 들고 온데 다니신 걸 봐도 그분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자로 저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도 맞았고 지금도 맞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냐고 너무 편해지신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자, 이게 1987년이고, 자, 잘 보시면 또 뭐가 보여요? 태극기가 보이죠. 1898년에도 보이고 1948년에도 보이고 1987년에도 보이고 오늘에도 2018년에도 보이죠.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정통이죠. 우리가 여기 사진 보면 명백하지 않습니까? 120년의 흐름이 계승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유명한 넥타이 부대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학생들만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저 최루탄 맞아가 이제 막 저러고 있었는데, 저기도 이제 좀 섞여 있다고 봐야 돼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헷갈린 사람들. 그렇게. 그래서 자, 이 구호가 나와요. 직선 개헌 쟁취하여 민주정부 수립하자. 저 말대로 하면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런데 말은 저렇게 해놓고 안으로는 미제 축출 이런 사람들 많았어요. 그런 생각들을 못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수단적인 구호로 하는 그런 게 좌익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국민에게 먹히기 쉬운 거로 직선 쟁취 이런 식으로 우선 이걸 해가지고 불러일으키고 막 이런 식의 구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987년 헌법을 직선제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은 협소한 거예요. 좁은 거예요.
그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그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직선제가 눈앞에 먼저 크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심지어 뒤에 이렇게 제가 보지만 그때 당시 직선 개헌 선언 이런 식으로 6.29 선언을 신문에서 보도할 때 저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제라는 게 우선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헌법을 자세히 깊이 보면 거기는 적법 절차라는 말이 들어와요. 적법 절차라는 직선제는 우리 이전에도 박정희 대통령 60년대에도 직선제로 해서 대통령 뽑았죠. 그러니까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 헌법은 우리가 예전에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87년 헌법에 역사상 처음 들어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적법 절차라는 말입니다. 그 적법 절차가 영미 헌법의 꽃 중에 꽃이에요. 영미 헌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적법 절차라고 합니다. due process라고, due process of law라고 하는데 우리말에는 절차라고 옮겨져 있지만 영어로 보면 과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차는 이미 절차만 따르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ue process라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절차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용상 그게 due하다는 거는 아주 적합하다, 최적정하다 그런 것을 due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due해야 된다는 그것이 due process of law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그 due process of law, 적법 절차라는 이념이 최초로 도입된 것이 1987년 헌법이에요. 왜냐 제가 강조하냐면 그 정신으로 보면 직선제가 쉽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직선제 밑에 깔려있는 이념은 적법 절차 이념이다. 그래서 그 적법 절차 이념이 당시 헌법재판소 위헌법률 심판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게 저때 이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책에 쓰지만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 서구 선진국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향해가는 출발점이 열린 것이 저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발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면에서는 있다가 탄핵 사태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예, 깨져버린 것이 왜냐하면 87년 헌법으로 인해서 태어난 대표적인 기관이 헌법재판소예요. 그 이전에도 헌법에 규정된 적은 있었지만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러나 87년 헌법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아주 눈에 잘 띄게 등장했고 각종의 위헌 판결을 내면서 존재감을 과시했고 우리나라의 대법원보다 어떻게 보면 상위 기관으로 그렇게 헌법기관으로 30년을 지내온 겁니다. 그런데 87년 헌법으로 태어난 헌법재판소가 자기 가장 중심 원리인 적법 절차를 다 무시하고 완전히 그런 반적법 절차적인 탄핵으로 나가버려요. 자기 스스로 완전히 뭐랄까 자기 기초를 다 허물어 버린 겁니다. 기관으로는 남아있지만 생명의 핵심이 거의 꺼져버린 그런 거의 위기를 이렇게 낳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된 데에는 87년 헌법의 정신이 뭐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헌법재판관조차도 굉장히 부족했다.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덜 강조했기 때문에 그냥 직선제하고 있으면 87년 헌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냐 오해했다. 그거는 굉장히 얕은 수준에 그렇게 해서는 이 120년의 발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6.29 선언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만일 저 6.29 선언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적인 이행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대치와 대립으로 가고 그것은 이 남미 국가들에서 굉장히 나타난 불행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어떤 입헌적인 민주주의가 시행되다가 혼란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군부 정권이 등장하고 또 거기에 대항하다가 이런 식의 악순환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좋은 길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더 깊이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 당면한 아까 운명적 순간이라고 했는데 무슨 순간일까? 저는 감히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게 87년 이후에 어쩌면 우리는 국가와 국민이 방향성을 상실했어요. 왜냐하면 1987년 이전까지는 다들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살 거냐. 우리도 한번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자. 이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잘 사는 것만으로 다 끝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투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게 인간이 정말 이렇게 품위 있게 사는 거지 그냥 돈만 자기가 갖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개의 이 바퀴가 87년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방향을 줬다고 보여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꿈도 꾸고 두 개. 그러니까 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같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1987년쯤에 이 두 개의 방향이 얼추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한 단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높은 단계의 법치와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과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인식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자 그때부터는 정말 그 소위 남에게 쥐어박히는 그런 나라의 가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를 추구하는 양상은 좀 달라요. 부자 되세요 이런 수준의 그거예요. 약간 속물주의적인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때까지의 어떤 건전한 방향성 두 개가 1987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흐릿해진 겁니다. 이 흐릿함이 30년간 어쩌면 진행되다가 이 탄핵 난리를 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뚜렷한 어떤 목표를 보고 방향성을 보고 나와왔다면 이 난리가 났을까? 자, 그래서 그러면 저때 87년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프론티어는 뭐였을까? 그것이 자유통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87년 이전 40년간 헌법에 당당히 자유통일하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헌법을 물러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때 당시 자 민주화를 했으면 그러면 다음 단계는 야 이거 자유통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죠. 적어도 어떤 그런 지도자라도 나왔어야죠. 그렇게 그게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좀 더 제대로 이해했다면 반드시 자유통일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바라봐야 될 것.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이게 굉장히 말살되기 쉽고 우리가 아주 소중한 선물을 갖고 있다는 그거를 우리가 잘 느끼고 감사하고 그랬으면 그것이 너무나 박탈된 저쪽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어떤 뭐랄까 마음 아픔과 또 그것을 하루속히 좀 극복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또 그걸 왜곡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격렬한 반작용과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에 대한 즉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와 그런 강도가 좀 약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반영되어서 결국 저들의 독버섯 같은 이 반대가 자라났고 이 난리를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방향성을 뚜렷이 보고 나아가면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건국의 완성을 보면 아까 전에 보여드린 120년 전 태극기 이렇게 개항하고 만민공동회에 가 쓰고 나오신 분들이 휴전선 남쪽에서만 입헌 군주제를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분들이 여기서 한 겁니다. 우리 여기 뜻깊어요. 여기 보신각 여기 바로 뒤에 아닙니까? 만민공동회 장소가 당시 종각역입니다. 종로거리. 아까 그 도로가 저 종로예요.
예. 여기가 아주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120년 전 그분들은 조선반도 전체, 한반도 전체의 입헌 군주제, 자유민주 체제에 가까운 나라를 꿈꿨지 이 반쪽만 꿈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완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0분간 쉬고 45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